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던 크레디트 스위스를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이죠. UBS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일단 껐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죠.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스위스 2위 은행의 매각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자,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급박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UBS가 이걸 인수합병을 할 적에 상식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려서 그게 가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스위스법에서는 그 6주의 시간을 주기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굉장히 급박성을 보여주는 그 징후는요. 채권 소유자들, 이 후순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사태가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스위스 그 중앙은행과 스위스 정부에서 여의치 않으면 국유화를 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네. 협상이 진행된 건데 그렇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에서 규모만 2대 은행입니다. 예. 엄청 큰 초대형 은행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까? 예, 유서 깊은 은행이죠. 1856년에 만들어진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예. 세계 30대 은행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대 내내 그 투자은행 부문에서 그 투자 부실로 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경영진이 그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항상 따라오는 그 어떤 검은 돈이라든가 그 돈 세탁이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연루가 되면서 범죄 수사까지 받고 있고요. 예. 조직이 50개국에 걸쳐져 있는데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굉장히 위험한 은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초가 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상태인데 지금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다른 은행, 다른 금융권까지 유동성 위기가 이게 확산될 조짐은 좀 줄어든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SVB 은행하고 그다음에 이 크레딧 스위스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은행입니다만 예. 이 사태의 보편성은요. 작년에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자금이 경색되면서 장기 자산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 있는데 예. 이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거의 다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경우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스위스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이 대응을 했죠. 예. 이거는 지금 처한 문제가 전 세계 모든 은행에 상당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비록 이 두 사태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투자의 규제인 워런 버핏에게 도움을 SOS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바이든 정부의 공직자들이 접촉을 했고요. 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 이런 상황에서 등장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예. 골드만삭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50억 달러를 갖다가 융자를 해준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 50억 달러를 꿔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돈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투자의 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태를 끌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불안감이 다 없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오비락처럼 보이는데 안에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니까 예. 금이라든가 장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는 상황인데 예. 비트코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다시피 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즉 중간에 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을 끼지 않고서 독자적인 통화체제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지금 팽배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이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불안전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군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반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은 목요일 새벽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여기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대를 사실은 예상을 깨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미 연준은 어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람들의 추측을 보게 되면 이런 목소리들이 있죠. 이번에 은행 문제로 내홍을 겪었으니까 이번에 금리 상승 기조를 좀 역전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0.25%를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그 국권이 보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은행 몇 개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기조를 꺾어버리면은 예. 속된 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릴 것이다. 예. 이제부터 연준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발을 빼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0.25%는 올릴 것이다. 이런 추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릴까요? 아니면 금리를 어느 정도만 올리고 유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온 예측으로는요. 금리 고점에는 올해 상반기에 도달할 것이다. 예. 그런데 관건은 그 개마고원처럼 그 높은 상태의 금리 상태를 어느 만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예. 사람들은 이걸 내년 초 정도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내년 후반기까지로 갈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금리의 고점도 중요하지만 이 개마고원 같은 상태가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 그것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